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의 면전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한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보복을 대놓고 위협했고 트럼프 측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2기의 공동대통령처럼 굴고 있다는 비판 속에 기존 충성파와 머스크 간의 인사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은 브라질 현지 시간 18일 오전에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푸틴을 대신해 연설한 러시아 외무장관에 이어 10번째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필두로 서방 정상들의 러시아와 북한 비판 그야말로 줄줄이 이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자기 발언 순서에서 이 전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언급을 하지 않고 이 기후 변화 같은 이런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러시아 그 외무부 장관 면전에서 이 전쟁은 불법이다.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하고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을 해서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는데 그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외무부 장관, 러시아 외무부 장관 앞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시바 일본 그 총리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캐나다, 호주 총리까지도 줄줄이 뒤에서 가세를 해서 일종의 압박을 하는데 공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 거죠. 네, 좀 더 이제 그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바로 뒤에 나선 지금 말씀드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반어법까지 사용하며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말씀드린 대로 이 푸틴 대리인이었거든요. 딴전을 피웠습니다. 전쟁 얘기 일절 안 했고 시진핑도 전쟁 얘기를 안 했네요. 네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북한 그 파병선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우회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네. 이건 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일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그 입장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미묘할 거예요. 지금 북러 밀착을 바라보는 그 이 시각 자체가 네. 그냥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게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대외 원칙하고도 맞지 않아요. 각국의 주권 존중이라든가 네. 또는 뭐 그 이 전체적으로 그 이 국가들 간의 상호 그 이 군사적인 침공 중단 이런 것들 자체가 중국이 지금 얘기해 오던 그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뭐 대놓고 비판하거나 네. 또는 그 이 북한이나 러시아 편을 들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그 10월 달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그 당시에 그 이제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참가를 했을 때 이 불에다가 기름 붓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를 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아무 언급을 안 한 것 자체가 뭐 오히려 곤혹스러운 심정하고 또 뭐 차라리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 쪽을 도와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 해석을 또 주셨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둘러싼 이 경론이 이어져서 세션 1이 원래 오전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오후까지 이어졌어요. 2시간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원래 윤 대통령 세션 2를 마치고 양자회담을 몇 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일부는 취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죠. 북한도 참전을 했고 또 트럼프 체제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션 1에서 경론을 벌이다가 2시간 동안 연장이 됐고 오후에 있었던 세션 2까지 계속 이 전쟁 가지고 이 경론을 서로 막 벌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별 정상회담을 몇 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인도네시아나 멕시코 정상과의 회담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국제 다자기구 회의에 가면은 간혹 있는 일이에요. 예. 이제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가 늦어지다가 보면은 개별 정상회담은 그 적석에서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 적석에서 잡히거나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양해를 해서 회담을 좀 그 취소를 하는 그런 그 상황도 다른 다자 회담에서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일단 그 취소가 됐고 그 대신 이 영국 남아공하고는 양자 회담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19일 날 이제 가졌습니다.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뭐 전에 그 다우닝가 합의에 대한 얘기도 했고 2+2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논의됐고 남아공과는 이 공급망 문제, 자원 문제에 대한 폭넓은 여러 가지 협력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 국제개발협회 영어로 IDA라고 하는데요. 기여금을 무려 45%포인트나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여를 약속했는데 우리나라도요. 이 IDA에서 1973년까지 무상원조를 받았었죠? 네. 그 이제 경인선 경인선 연결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73년까지 이 돈을 받았는데요. 이 IDA라는 게 지금 월드뱅크 그 이 세계 은행의 그 산하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디벨로프먼트 어소시에이션 말 그대로 이 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그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국에 장기저리 대출하는 데죠. 그렇죠. 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개발 또는 건설을 지원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기여금 확대라는 게 뭘 의미를 하냐면 네. 월드뱅크도 그렇고 이제 IMF도 그렇지만은요. 사실 그 내에서 발언권이라는 게 얼마만큼 기여금을 많이 냈느냐로. 그러니까 돈 낸 순서군요. 그렇죠. 네. 예. 이 기여금 내는 순서만큼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위원님 이거 돈 받는 입장이었으니까 발언권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조 수혜국에서 수원국으로 변화한 게 그 2010년에 OECD 이제 DAC에 가입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원조국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변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기여금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뭐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동안 점진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처럼 파격적으로 글쎄요. 기여금 확대를 약속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여금 확대라는 게 그만큼 국제적으로 저소득국,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의지를 밝히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기여금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그럼 어느 국가에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우리 발언 자체도 네.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격세지감입니다. 정말 73년이면은 그렇게 오랜 과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무슨 돈을 얼마를 줘라 이렇게 발언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식량난 지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권 퇴치 연합 창설 회원 가입을 선언했는데 이게 또 의미가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신흥국가하고 뭐 동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특히 G20을 통해서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통참을 하겠다고 했고 그 일환으로 일단 그 아프리카 식량난 해소에 이 1,000만 달러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39억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 그 하나로. 네. 그리고 이 세계 식량 계획 원조를 통한 여기 기구를 통한 WFP죠. 이 통한 원조도 규모가 내년에 15만 톤까지 재확대를 한다. 이게 작년에 5만 톤을 그 지원을 했고 올해 10만 톤 계획이었는데 이제 15만 톤으로 다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식량 그 지원이죠. 그리고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제 창설 멤버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자, 참 이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런가 싶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퇴임을 2달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단체 사진에서 빠졌어요. 보통 미국 대통령 안 오면 기다려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냥 찍었다고 합니다. 에이펙에 이어서 사진 레임덕이 온 게 아니냐. 사진 푸대접을 받았다는 지적,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에이펙에서도 단체 사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저 뒷줄, 젠 뒷줄 끄트머리에 가 있었어요.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자리죠. 예, 그리고 네. 시진핑 주석은 정중앙에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G20 정상회의 회의 단체 사진인데 근데 저 단체 사진이 G20 정상 공식 사진은 아닙니다. 네. 공식 사진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이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기념으로 해서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이 회의장에 이제 이 다른 정상들은 사진을 다 찍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이 장면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이제 회의장에서 온 거예요. 좀 늦게 왔대요. 네,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나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사실 빠졌습니다. 네. 이게 어떤 그 정식 공식 사진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념 촬영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빠졌다. 지금 백악관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을 할 때 외국에 가면 이제 저런 사진 많이 찍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때 뭐 빠진 적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그러니까 바이든을 다른 때 같으면 바이든을 다 기다려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임기가 끝나가니까 네. 내년 1월까지니까는 바이든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긴 하는 거죠. 네, 호사가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역시 퇴임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1000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3번째 겨울을 앞두고 있죠. 자, 현재 전황, 지금까지의 사상자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2022년 2월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이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 예상한 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조금 더 가면 6.25하고 비슷해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황 자체도 참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그 러시아가 거의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점령을 해나가면서 이게 의외로 쉽게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들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네. 2024년에 들면서 러시아가 이제 일부 지역을 확보를 하긴 했지만 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 이른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할 네. 수가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 도네츠크, 그다음에 루한스크 지역하고 동부 지역이죠. 남부의 헤르손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게 거의 한 우크라이나 기존 영토의 한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5분의 1 정도는 러시아가 예, 예. 뺏었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확보를 한 가운데서 이게 그 공세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작년 하반기에 다시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거 자체도 뚜렷한 이 결실을 보지 못했고요. 다만 금년 상반기에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마 종전이나 정전 협상에 대비한 일종의 카드일 텐데 지금 쿠르스크 지역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지금 뭐 양측이 사상자도 엄청나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이 사망자까지 해서 약 한 70만 명까지가 사상자고요. 전사자가 한 13만 명이 되는데 이 13만 명 알기 쉽게 얘기해 주면 보통 군대에서 전력의 한 30%가 손실이 되면 그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제대로 된 괴멸된다. 작전을 못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 한 15개 사단 정도가 러시아 15개 사단 정도가 이제는 무력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5개 사단이 무력화됐다. 예.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도 뭐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실은 좀 적었지만 거의 러시아의 한 절반에 가까운 이게 우크라이나 인구가 지금 4천만 명 가량이거든요. 300만 명 가량인데 이게 적은 손실이 결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인구도 지금 한 800만 명이 감소했어요. 민간인 피해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GDP도 사실은 전쟁 이전에 비해서 한 8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더더욱이 이 전쟁을 피해서 이 유럽 각 지역으로 흩어진 난민들도 지금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참혹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제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했지만 나토 회원국들, 유럽 국가들 출구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피로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영토를 포기를 하더라도 저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32%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년 전에 14%였으니까는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영토를 좀 포기를 하더라도 정전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절대 영토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좀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정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주장에 공감하는 것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종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좀 양보하는, 우크라이나에 양보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나오다시피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그 푸틴과 이미 통화를 했습니다. 2년 만에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정상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푸틴과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피로감이 확산이 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전 또는 종전이 좀 더 임박한 것 아닌가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군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허가가 떨어진 뒤 이틀 만입니다. 보도로는 미제 미사일 에이테크음스죠. 6발을 러시아 본토로 쏘아 보냈습니다. 자, 어디를 어떻게 타격한 거죠? 네, 일단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을 하면서도 이걸 가지고 공격 활동에, 다시 말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미사일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네.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걸 가지고 타격을 했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밀착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모스크바나 다른 지역까지 무차별 타격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공격이 이루어진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러시아 이제 서부 국경, 우크라이나로 치면은 동부 쪽이죠. 브리안스크 지역이거든요. 쿠르스크 북한군 쪽은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쿠르스크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아, 쿠르스크도 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브리안스크 지역의 무기 저장 시설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브리안스크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이 군수 지원의 축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활용을 해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만약에 현 전선에 변화를 주는 중대한 어떤 이 활동을 할 경우에는 뭐 묵과하지 않겠다. 이제 이 지역 자체를 사수하기 위한 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보여준 거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선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종전이나 정전에 준비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테크음스 사용 허가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자, 미 국무부 발표도 있었는데, 자, 그런 효과가 과연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는 그 효과가 당장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조금 더 대규모로 이제 공세가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만큼의 충분한 무기가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행정부가 지속이 되면 네. 이 메시지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르고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복귀가 예상되는 마당에서 네. 트럼프 캠프의 이 전쟁 종결에 대한 의견이 바이든 정부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있는 동안은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거지만 네. 과연 이것이 이 트럼프로. 러시아군의 북한군 활용을 막는 계기가 될지 이거는 조금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아직은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이네요.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안에 공식 서명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 핵 교리라는 것이 법령인데 핵무기를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는 그 뜻을 표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개정했냐 하면은 비핵 보유국,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하면은 두 나라를 모두 핵무기로, 러시아의 핵무기로 동시에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으름장이에요. 예, 그 좀 무서운 얼음장이죠.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서 뭐 뻔하죠. 비핵 보유국은 우크라이나고 핵 보유국은 미국이니까 우크라이나뿐이 아니고 미국까지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는데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차 센터장님도 앞서 말씀 주셨지만 취임 후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언해 오고 있는 트럼프 측 강력히 당연히 여러 사람이 반발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기가 출범을 하면 가능한 조기에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을 하거나 아니면 정전 협상을 타결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지금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했다라고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뭐 트럼프 당선인이 그 공언한 24시간 이내에 종전이라는 건 사실상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언한 공약 자체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 심기가 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약간 때문에 뒤통수 쳤다는 말까지 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고 뭐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조금 나갔는데요. 군산복합체가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좀 과한 발언이죠? 네, 사실은 군산복합체하고 친밀한 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국 무기 판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자, 한편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 후 첫 연설을 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당선 소식 자체를 일절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의도를 좀 센터장님이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전쟁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미북 협상이 이 재개가 되더라도 설사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8년에 자신이나 북한과 지금의 자신이나 북한은 다르다라는 거죠.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있고 굉장한 핵 능력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몸값을 상당히 올려 불러야 될 거다라는 네. 지금 메시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네. 또 주목을 언론이 좀 했는데 네. 자, 미국과는 나중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 좀 잘해보겠다는 걸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예상인데 왜 저런 말을 굳이 더러운 정체성 어쩌고 했을까요? 예, 결국 얘기하는 것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가 됐던 이른바 얘기하는 가치 위주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네. 이게 결국은 독재 비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고개 숙이고 협상에 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다짐이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다. 자, 김정은은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찾아온 러시아 장관, 천연 대표부 장관을 청사 밖까지 나와서 영접을 하고 가는데도 청사 밖까지 나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환대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최근에 한번 동향을 보면요. 그 북러 간의 신조약 6월 달에 체결이 됐죠. 이거를 11월 9일 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11월 11일 날 김정은이 서명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라브로프 이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승리의 순간까지 함께하자라는 표현도 썼어요. 푸틴은 1분간이나 손을 잡고 눈을 그렇죠. 마주치고 대화했죠. 그리고 러시아 자원 장관을 만나서는 뭐 전례 없는 환대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된다라고 하더라도 북러 간의 이 친밀한 관계는 상당 부분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공통의 메시지도 하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좀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차두현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밀착해 있는 사람, 가족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공동 대통령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질주와 좌충우돌이 연일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gothic MAGA.
네, 이 주제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론 머스크 요즘은 정말 트럼프의 그림자다. 오죽하면 공동 대통령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이나 개입이 그야말로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가깝다, 측근이다, 또는 최애다 이걸 넘어서서 이제 가족 그 이상을 넘어서서 공동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일부 정상과 통화를 할 때 배석을 해요. 정권 인수팀 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하는 인사 면접에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면접을 본대요. 재무장관 후보 공개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 당선인의 얼굴 옆에는 머스크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는 트럼프의 절친과 공동 대통령 사이에 있다. 그 어디쯤이다. 부통령보다 위다. 그러니까 절친은 넘어서고 대통령까지는 안 갔다. 워싱턴 포스트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뉴욕 타임즈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민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 타임즈는 재차 강조를 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진행하는 모든 후보 면접에 동석을 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죠. 그 고유 권한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 네. 미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훨씬 권력이 센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인데요. 그 수장을 머스크의 뜻대로 인선을 했네요. 머스크에게 꼭 필요한 자리죠. 저 자리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에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본인과 가까운 원래 연방통신위원인데 위원장이 됐습니다. 브렌단 칸. 저 자기 회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텍사스까지 가가지고 스페이스X 그 해상까지 가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공화당 소속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브렌단 칸이 그때 스페이스X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민주당 소속 이 연방통신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어요.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머스크의 마음에 쏙 든 거죠. 쏙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보신 사진처럼 실제로 거기까지 가서 스페이스X 기지까지 가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그 스페이스X 기지까지 가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저기도 아주 친한 사이인데 저 친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끌어올리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자리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런 또 힘을 과시를 한 거죠. 여러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취재해 보신 네.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나요? 뭐 저렇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쥐고 있었던 사람은 이거 제 주관적 판단이지만은 과거에 소통용이라고 불렸던 김현철 씨 정도. 그건 아들이었잖아요. 네, 아들이었죠. 대통령 아들. 아들의 김현철 씨 정도. 아니면 그 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박철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오래전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데 최근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손녀딸이 머스크를 엉클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른 걸 SNS에 올리고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동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차기 미국 재무장관 막강한 자리거든요. 미국 집회에도 초대 재무장관 얼굴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의 후보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 반발과 경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공개 지지를 해버렸거든요. 공개 추천을 했는데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하워드 러트닉 바로 켄트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투자은행의 CEO입니다. 기업가예요. 예, 러트닉 CEO를 바로 이 사진 화면에 나오는 이 인물을 공개로 지지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재무장관 후보가 스캇 베센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이 있죠. 바로 이 머스크가 한 2억 6천 명 가량 됩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평가절하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재무장관 후보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 숫자로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무려 2억 6천 명 팔로워들이 러터닉을 지지를 해버린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머스크 대단하다 대단했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주변 사람들이 이거 머스크가 너무 심한데? 라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 러트닉이 좀 밀려나는 줄 알았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상무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무장관은 못 시켜줘도 머스크 동생이 추천했으니까 내가 상무장관 시킨다. 그래서 상무장관 되려던 여성 측근의 그 자리가 바뀐 겁니다. 대단하죠? 머스크가 상무장관을 임명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머스크 강요 면접뿐 아니라 트럼프와 해외 정상들 간의 통화 앞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다 배석을 한다. 이것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 분야까지도 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들하고 이 통화를 하면 보통 이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걸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스피커폰 옆에 같이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하고 머스크가 같이 앉아서 한다는데, 최근에만 해도 그 푸틴과 통화할 때 또 젤렌스키, 심지어 에르도안, 티레키 대통령, 이 통화할 때 전부 다 스피커폰 틀어놓고 옆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그 민간 기업인이잖아요. 민간 기업인인데 민간 기업인이 아주 민감한 국가 안보 다루는 이 정상들과의 이 긴밀한 통화, 여기 여러 가지 그 기밀스러운 말들도 오갈 텐데 여기서 참여하는 자체가 참 이례적이다. 그러면 또 견제 대상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머스크가 자기 정부 구성에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래서 트럼프 참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른 참모들이. 네. 이렇게 되면은 또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이제 권력 주변에서 충돌이 많이 있었죠. 미국도 아마 뭐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머스크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국 정부의 효율부, 이게 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30대 중반의 인도계 라와스와미가 있지만 사실 뭐 이끌어가는 건 이제 누가 봐도 머스크입니다. 자, 이 효율부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마치 이 머스크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해 충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나 좋아하는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회사들이 이슈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규제와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 고속도로 안정청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고요.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법규 관련인데 연방항공청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X 이제 트위터죠. 머스크 인수 과정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청근거래위원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되겠죠. 뉴럴링크는 말 그대로 뇌와 관련된 겁니다. 내외 칩 삽입 부작용 여부인데 이건 식약청과 관련되는데 이 정보효율부의 이름이 영문 약자가 뭐냐면 DOG 도지입니다. 아, 그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인데 발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의 이름이 도지 코인이거든요. 그 강아지 새겨준 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얼마 전에 구인 광고를 냈는데 충성심이 필요하고 이 정보효율부에 일할 사람은 인재해야 되는데 대신 급여는 안 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머스크가 월급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뉴스죠. 뭐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월급이 문제입니까? 1,600억 원 투자해서 올린 주가가 70조 원에 가까워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일입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기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보리스 앱슈타인과 사사건건 지금 충돌 중이죠. 신구 실세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앱스타인은 그 트럼프 일기 때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던 인물입니다. 네. 두 사람이 지금 극명하게 지금 대조가 되는 이 상황인데 뭐 머스크야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600억을 투자를 해서 핵심 측근이 된 인물이고 이 트럼프가 특히 피격 당한 후에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앱스타인은 2020년 트럼프 일기 그 대통령이 될 때 대선 캠프의 전략 고문이었고 트럼프 대선 캠프 합류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특히 가장 트럼프의 리스크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건데
그 내건을 이제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어. 지금 근데 인사 문제를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항상 인사가 문제인데 이기 내각 인선을 놓고 신구 이 실세가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저 동그라미 신구 실세들입니다. 앞에가 앱슈타인, 뒤에가 지금, 머스크. 네, 그렇습니다. 예, 신구인데 특히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충돌을 벌이다가 이 트럼프 자택에서 만찬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고 해요. 거대한 폭발이었다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참석한 다른 사람이 언론에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신구 그 실세가 충돌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경제 분야는 이제 머스크 쪽에서 많이 좋고 법조 분야는 앱슈타인 영향권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장관, 법조 분야에도 머스크가 참견을 한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충돌을 일어났다. 월권이네요, 한마디로. 월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역할 분담을 어느 식으로든 해놨을 텐데 일종의 월권이 있었고 머스크가 이 앱슈타인은 맹비난을 했고 인수위 안에 정보가 유출된다 맹비난을 했고 앱슈타인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또 서로 잡아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가 가는 곳, 사진 찍힌 곳에 찬찬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머스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터스크 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 전에 이 UFC 경기를 보기 위해서 관람하러 갔을 때도 바로 옆에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햄버거 해동에도 바로 옆에는 일론 머스크. 저 유명한 가족 사진 사진. 보고 있죠. 이 가족 사진도 보면은 오른쪽에 좀 아들 안고 찍고 있어요. 가족 외에 유일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머스크와 머스크의 아들입니다. 이건 UFC 경기장. 그렇습니다. 경기장 옆에도 머스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 카이, 이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죠. 머스크 엉클,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장남하고 머스크하고 지금 밥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햄버거 회식. 이거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언제나 머스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뉴욕타임즈는 머스크 마르라고 리조트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됐다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트럼프도 잡아야 되지만 머스크도 잡아야 돼요. 네. 저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바로 영어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최근 뉴질랜드의 한 20대 여성 의원이 의사당에서 고함치고 종이를 박박 찢는 영상이 무려 7억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이게 웬 난리굿이냐 하시겠지만 저게 바로 하카라 불리는 뉴질랜드 여행 가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오리족 전사들의 전통 춤으로 유명합니다. 럭비 시합 할 때도 이거 하고 뉴질랜드 대표팀 경기 전에도 이거 합니다. 자, 이걸 왜 20대 여성 의원이 의사당에서 했고 여러 사람이 따라 췄습니까? 일단 하카춤 많이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하카춤이 뭐냐면은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 마오리족이 이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럭비 경기 말씀하셨다시피 저 어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막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통 의식입니다. 아주 기압을 막 넣고 아주 위협적인 표정. 혀도 내밀어요. 혀도 내밀고 또 방패 들고 창 들고 이렇게 원래 원주민들이 하죠. 그 하카춤을 뉴질랜드 여성 하원 의원이 최연수 의원입니다. 마오리당 소속인데 마오리족을 또 이익을 대변하는 마오리당 소속인데 최연수 의원이 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이 하카 형식을 빌어서 막 항의를 하고 법안을 막 찢어버렸어요. 네. 이게 무슨 법안이냐면은 그래서 다른 의원과 방청석에서도 막 그 응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법안이냐 하면은 와이탕이라고 해서 마오리족의 권리를 보장을 하는 과거에 이게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을 개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마오리족 쪽에서. 네네. 그러니까 마오리족 쪽이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저 여성 하원 의원이 이 와카춤을 추면서 저 찢는 게 그 법안입니다. 법안을 찢어버리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서 이게 영상이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조회수가 지금 7억 회를 돌파를 했다. 7억입니다. 7억.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돌 그룹 뭐 억뷰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7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이 된 와이탕이 조약.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맺어진 그런 조약입니다. 자, 재해석된 법안은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주었던 그 권리나 특혜를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리족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 조약은 마오리족에게만 뉴질랜드인과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리족을 지배하는 대신에 그런 좀 권리나 토지나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조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데이비드 시모 행동당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1840년에 마오리족과 영국 사이 평화협정이 와이탕이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지배하는 통치하는 대신에 대가로 토지와 또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건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데이비드 시모 행동당의 대표가 와이탕이 조약을 좀 재해석하자. 그래서 권리를 좀 이제 좀 정리를 하자. 이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나왔듯이 의사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마오리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6.25 전쟁에도 참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왔었죠. 그렇죠. 당시 부른 노래가 연가인데 그 바람이 불던 이거가 그렇습니다. 연가로 그 윤영주 씨가 번안한 노래인데 원래 마오리 노래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노래가 마오리족의 노래였구나라는 사실을. 대신 이 오리지널 연가는요 굉장히 느립니다. 요걸 좀 윤영주 씨가 빨리 감아돌기로 번안을 한 겁니다. 자, 마오리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회수가 이제 7억 뷰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탕이 조약 재해석 법안 반대 시위가 42,000명 참여했는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재해석 법안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유발되죠. 아니 줬던 권리를 왜 뺐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국민들이나 또 학자, 법조인 또 이 마오리족 당사자들까지 강범위한 분노가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죠? 촉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저런 20대 의원의 항의 춤, 동반 어떤 그 춤과 어떤 고함, 그리고 저런 시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여전히 백인 국가입니다. 지금 최종적인 법안 통과 쉽지 않다고 하네요. 네, 지금 뉴질랜드 의회 안에 있는 사법위원회가 6개월 동안 1차 독해를 했어요. 1차 독해를 하고 이제 2차 독해를 마치고 나면은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데, 이 국민당이 집권당입니다. 집권당 국민당과 그 국민당과 연정을 한 펄스트 당이라고 하는데, 이 두 당이 2차 독해를 거치면서는 이 재해석 법안을 저지하는 그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해서 이 법안이 철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오리족이 저도 이제 뉴질랜드 여행과 취재를 가보면 상당히 좀 구석으로 좀 밀려나 있잖아요. 상당히 밀려나 있죠. 그러니까 예. 호주에도 그 원주민이 있고,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이 아시아, 그러니까 이 대양주에서의 원주민 문제가 좀 상당히 핍박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민들이 그 호주 뉴질랜드뿐이 아니고 그쪽에 이제 그 남태평양 쪽에 원주민들이 쫙 그 다 있어요. 그 마오리족이 뉴질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그 남태평양 국가에도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예, 폴리네시아에 그런 원래 데죠. 폴리네시아가 원래 그 마오리족의 본거지였죠. 거기서 배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와서 이제 뉴질랜드를 정착을 건설했다는 한 건데, 거잖아요. 지금은 주로 이제 마오리족이 물론 뭐 그쪽 나라에서 어떤 차별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일종의 뭐 관광 상품화돼서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씁쓸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송국건 본부장,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평일 오후 5시 반부터 재방송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집으로 다시 꾸며서 오전과 오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